2050년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과 한 천재 과학자가 만들어낸 가상현실 게임, 솔로 플레이만 가능하고 현질에서 먼치킨 캐릭터를 만들면 게임 난이도가 급격히 증가해 클리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게임 유저들을 전혀 신경 안 쓰는 듯한 게임이었지만 초고성능 AI로 살아있는 듯한 NPC들, 극한의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시스템 등등 기존의 다른 가상현실 게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게임성으로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온 부작용, 리얼리티 모드를 사용할 시 게임 속에서 광전사와 물약을 먹은 게이머들이 현실에서도 난폭해지고 게임 속 매료, 정화, 공포 등 정신계열 주문을 당하면 그게 현실 정신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밝혀지고 게임을 만든 제작자는 잠적, 게임은 중단되며 그렇게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갈 때쯤 국가의 규제를 피해 지구상 아무도 모르는 곳에 핵공격에도 안전한 방공호와 서버실을 지어놓고 개인 위성을 띄워 시즌2를 발표함과 동시에 최초로 이 게임을 올클리어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방공호로 초대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적 전염병으로 팬데믹이 찾아오고 시작된 세계 3차 대전, 핵전쟁, 지구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전쟁 끝에 인류의 90%가 소멸하고 전세계 모든 국가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세계의 대부분의 인프라가 소멸한 아포칼립스 세상, 한 천재 과학자이자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만든 가상현실 게임과 그 게임 속 커뮤니티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근미래 배경 사이버펑크의 뉴클리어 아포칼립스와 가상현실을 섞어놓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세계의 돈 전염병은 인간을 괴물로 만드는 마치 좀비와 비슷한 설정을 가지고 있죠. 정말 이것저것 많이 짬뽕된 세계관인데 오늘은 소설을 볼 때 쉽게 입문할 수 있게 최대한 스포 없이 설정들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설 시작 시점은 세계 3차 대전이 끝나고도 5년이 지난 시점으로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에서 어느 정도 새로운 질서가 생긴 시점입니다. 물론 그 질서라는 건 만나면 반갑다고 머리에 총알을 박아주는 과거 구시대의 질서랑은 거리가 많이 멀지만요. 우선 근미래 2057년 스타트 소설인 만큼 SF 느낌의 미래시대 기술력들이 존재하는데 쉘터의 위치를 숨겨주는 은폐장이나 밖에서 날아오는 자네를 요격해주는 무인화 자동방어 포탑, 에너지를 이용해 총알도 막는 쉴드 같은 것들이 있죠. 이것 외에도 여러가지 흥미로운 미래 기술들이 많은데 그건 소설을 볼 때의 재미로 남겨놓고 이제 좀비와 비슷한 전염병, 변종 설정에 대해 알아보면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가 움직인다는 점에서 좀비와 같지만 자잘한 설정들은 꽤나 다릅니다. 우선 변종에게 물린다고 감염되는 게 아닌 공기 전파나 여러가지를 통해 이미 인류의 90% 이상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이고 이 바이러스는 모체가 죽기 전까진 활동하지 않다가 모체가 죽은 이후 몸을 장악해 죽은 몸을 조종하는 개념이죠. 변종은 1형, 2형, 3형으로 나뉘어지는데 죽은 지 얼마 안 된 신선한 사체에서 발현된 변종이 2형 변종으로 근력과 순발력이 엄청나게 강화되는 게 특징이며 이 2형 변종이 시간이 지나 육체가 부패하고 약해지면 우리가 흔히 아는 좀비의 형태가 된 것이 1형 변종, 그리고 이런 평범한 변종들을 제외하고 남은 수많은 여러 변종들을 3형 변종으로 분류하는데 소설에서의 핵심은 바로 이 3형 변종들로 그래도 좀비처럼 인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1, 2형 변종에 반해 3형 변종은 죽은 뒤 주변 상황과 죽을 때의 상황에 따라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이 3형 변종은 죽기 직전 강렬한 기억을 가지고 죽을 시 그 기억에 따라 약간의 지능이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 작가님의 뛰어난 상상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변종들을 볼 수 있죠. 자, 변종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은 망한 세계에 남아있는 대규모 생존자 집단들에 대해 설명하면 망한 세계에서 대규모 생존자 집단은 크게 두 개로 첫 번째로 돔, 핵전쟁 전 구시대의 기술력을 어느 정도 보존하는 데 성공한 집단으로 과거의 도덕과 정의를 보존하며 질서와 법칙을 유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주장하는 집단입니다. 행정부, 집행부, 감찰부, 세 개의 부서가 서로를 견제하며 협력하는 삼두 정치의 형태를 띠고 있죠. 돔이라는 명칭답게 구시대의 기술력을 보존한 도시를 중심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방식의 전쟁을 치루어 도시 근처에서는 전투력이 급상승하지만 도시에서 멀어지면 전투력이 급감하는 집단입니다. 두 번째 집단은 랩터 소사이어티, 랩터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게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다른 생존자를 약탈하며 살아가는 약탈자들로 과거 군대 수뇌부였던 자들이 세계 3차 대전이 끝나고 남은 탱크와 무장 트럭 등 군대의 무기체계를 가지고 뭉친 집단입니다. 전신이 군대인 만큼 강한 규율로 집단을 이끌어나가고 실력주의를 표방하고 있죠. 인프라의 붕괴로 석유나 기타 전략자원이 극도로 부족해진 상황에서 살아있는 인간을 짜내 기름으로 바꿔버리는 휴먼 디젤을 만드는 기술력을 만들어낸 집단이기도 하죠. 여기까지가 포스트 아포칼립스 황무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고 그 외에 방사능 폭풍이나 모래폭풍, 사이코갱 같은 자잘한 요소들은 소설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이제 소설의 또 다른 핵심 설정, 천재 과학자가 만든
만든 가상현실 게임 게드로이치의 게임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죠. 망해버린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가상현실 게임이자 인터넷 커뮤니티를 유지시키고 어디서인지 끊임없이 생산되는 드론을 바탕으로 생존자들 간의 거래와 배달이 가능해 전세계 유일의 기축통화이자 가상화폐 실링까지 탄생시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임 이야기를 하면 게임 내의 시간 배율은 1대5로 게임 속에서 5시간이 지나면 현실에서는 1시간밖에 지나지 않는 설정입니다. 게임 속에는 총 7개의 월드가 존재하며 1월드부터 차례대로 클리어해 최종 7월드까지 클리어하면 게임 제작자를 만나러 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게임 속 월드는 각기 다르게 존재하는 게 아닌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1월드를 제외한 이후의 월드를 플레이할 때는 전 월드의 클리어 데이터가 필요한데 1, 2월드는 랭킹 1위 레빗 프린세스가 클리어했고 3월드는 랭킹 4위 천류제가 이미 클리어한 상황에서 주인공은 4월드가 아닌 3월드로 플레이를 시작합니다. 전 월드를 얼마나 완벽하게 많은 히어로 유닛과 사회 질서를 살려서 클리어했냐에 따라 다음 월드의 난이도가 달라지죠. 주인공이 선택한 3월드는 랭킹 1위가 클리어한 데이터를 받은 세계로 중세 판타지 기반의 제국과 여러 왕국들이 있는 세계죠. 클리어 조건은 플레이어가 시작한 시점에서 시간이 지나면 세계의 모든 인류를 멸망시킬 재앙이 시작돼 그 재앙을 막아내는 게 목표입니다. 주인공이 플레이하는 3월드의 간단한 세계관 설정은 중세 판타지 기반의 흑마법사들이 뮤테이션 블러드, 통칭 뮤트라는 변종 괴물들을 만들어내고 그 변종 괴물들이 세계의 자원을 파먹고 점점 진화해 끝없는 물량과 특수 개체를 이용해 인류를 멸망시키려 할 때 주인공은 그걸 막고 뮤트들의 여왕을 죽여야 하는 설정이죠. 그러한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히어로 유닛과 차일 체계를 지켜내라 4월드가 편해지고요. 대충 보면 마법과 만화도 있고 기사가 쓰는 오러도 있고 신성력도 있는 흔한 이세계 판타지로 보이지만 자잘한 설정이 굉장히 개성있는 설정들을 가졌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설정이 인간의 믿음과 의지가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설정으로 대표적으로 마법에 관한 설정들을 보면 이 세계관 속 마법사들은 자신의 깨달음과 의지 그리고 만화를 통해 세계의 물리법칙을 뒤틀어버리는 존재죠. 이게 무슨 소리냐, 물의 흐름에 관한 깨달음을 얻은 물의 마법사가 만화가 충분한 상황에서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흘러가는 강물을 자기 마음대로 다르게 흘러가게 조종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무제한은 아니고 만화와 개인의 의지에 따라 한계가 있지만요. 그래서 이 소설 마법사의 경지는 위계로 나뉘지만 그게 무슨 심장에 서클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깨달음을 얻었냐에 따라 위계가 나뉘죠. 물에 관련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으면 1위계 물법사, 6가지 깨달음을 얻으면 6위계 물법사 이런 식입니다. 물 말고도 불, 대지, 바람 마법사도 있고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뭐 이거 가지고 호들갑이냐, 의지로 물리법칙을 바꾸는 건 이세계 판타지에서 너무나 흔한 설정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 소설이 이세계 판타지 소설이 아닌 게임 판타지라는 겁니다. 의지로 물리법칙을 바꾼다, 이게 무슨 말이냐, NPC가 정해진 게임 코드를 바꾼다는 뜻이죠. 현실이 아닌 게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길 따라 흘러가게 코딩되어 있는 강을 NPC의 의지가 코딩을 바꿔서 다르게 흘러가게 코드를 바꾸는 설정인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 설정이 중요한 게 단순히 마법뿐만 아니라 이 게임을 관통하는 핵심 설정이죠. 한 NPC가 가진 물리법칙을 수정할 수 있는 힘이 1이라고 치면 100만 명이 믿는 종교의 신은 100만 명만큼의 물리법칙을 수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고, 신은 그 힘을 이용해 자신을 믿는 신도들에게 100만 명만큼의 신성력을 내려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예로 드래곤의 용원 같은 경우에는 드래곤은 한 개체가 수백만 명의 인간의 의지를 합친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을 아는 사람이 1000명 정도 있는 마을 주민들한테 용이 너는 이미 죽어있다를 외치면 1000명의 지인보다 수백만 명분의 용의 의지가 훨씬 강하니 그 마을 주민 1은 게임 코드상 죽은 걸로 수정돼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설명이 제 설명만 들으면 그 정도인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가장 기본만 말씀드려서 그렇지 이 설정을 이용해서 소설 메인 스토리에서는 정말 엄청난 응용력과 상상력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물론 이 설정이 모든 게 다 가능한 만능인 건 아니고 소설을 보시면 더 자세한 요소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사들이 사용하는 오러 설정이나 히로익 포인트, 히어로 유닛, 마법사들의 라스트 스펠 등등 정말 소설에서 개성있고 특별한 설정들이 많지만 그건 직접 소설을 보실 때 재미로 남겨두도록 하죠. 자, 오늘은 이렇게 웹소설 세상의 끝에서 클리어를 외치다 세계관에 대해 가장 기초적인 것만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한 설정들 외에도 수많은 개성있고 유니크한 설정들이 많은 작품이니 소설을 볼 때 자잘한 요소들을 천천히 음미하며 즐기시는 분들은 꼭 봐보시는 걸 추천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